네, 여러분. 오늘은 신경계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와 중추신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단면을 나타낸 그림이죠. 그래서 뇌를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그 뇌의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앞에 앞뇌를 보게 되면은 요게 큰 이 바깥 부분, 이것을 대뇌라고 그러죠. 특히 대뇌의 바깥 부분을 대뇌 피질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대뇌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더 안쪽에 있는 그 부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사이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 부위인데요. 이것을 간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간뇌는 시상이랑 시상하부랑 또 뇌하수체라고 하는 구조로 특히 구성되어 있다. 이 중요한 세 가지 구조인데요. 시상은 바로 이 부위를 의미합니다. 이 부위는 모든 인체의 감각 정보, 신경이 이 대뇌 쪽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상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시상하부죠. 그런데 이 시상하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의 자율적인 자율신경의 어떤 조절에 필요한 그런 그 조절하는 중추가 여기에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갈증 중추라든가, 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체온 조절 중추라든가 이런 중추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시상하부는 또 구조적으로 신경이 연결돼 있죠. 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특별한 호르몬 분비샘이 있는데 뇌에 들어있는 이 호르몬 분비샘을 뇌하수체다 이렇게 했는데 구조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를 거쳐서 뇌하수체에 신경 자극이 전달이 되면 뇌하수체에서는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뇌하수체에서는 보통 뭐 10가지 정도 그 정도의 뭐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척수와 연결되는 이 부위를 뇌줄기다. 이 부위에는 뭐 중간뇌, 중뇌, 또 뇌교라고 과거에는 했습니다만 다리뇌가 있고요. 또 연수라고도 하는데요. 숨뇌라고 하는데 이 숨뇌에는 바로 이제 호흡중추 뭐 이런 중추, 중요한 중추가 또 이 안에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이 부위가 이제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뇌 들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뇌 피질부를 보게 되면 고랑이 깊게 이렇게 쫙 주름이 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고랑이 진 부위를 뭐 고랑 또는 구라고도 얘기하는데 특히 우리 뇌를 보면 이렇게 고랑이 깊게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구 또는 중심고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구를 사이에 두고 이 앞쪽 부분을 갖다가 운동 영역 또 이 뒤쪽 부분을 중심구를 사이에 두고 뒤쪽 부분의 이 부위를 감각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 영역은 구심성 감각신경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것이고요. 운동 영역은 우리가 운동 조절을 하는데 주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원시성 신경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영역 앞쪽을 운동 앞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운동의 어떤 협응, 운동 조절, 인체 각 부분이 서로 협응해서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운동 앞 구역에서 전 운동 영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중심구를 사이에 두고, 중심고랑이죠. 중심고랑을 사이에 두고, 요 앞부분, 요것을 운동겉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겉질이 앞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각각의 부위에 인체 조절하는 그 부위가 표시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면은 어느 부위냐? 바로 이 엄지손가락, 손가락 부위, 바로 이 대뇌 겉질 부위, 요쯤 부위에서 바로 이런 원심성 명령이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내 발가락을 뭐 움직인다 하면은 바로 이쪽 부위가 되겠죠. 또 제 혀를 움직이는 부위, 혀 부위는 바로 이쪽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원심성 신경이 내려가는
그런 그 경로, 시작되는 부위가 바로 대뇌피질의 이쪽 부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각 부위는 역시 비슷한데요. 이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뒤편으로 존재하는 부위가 감각 피질이다. 제1차 감각 겉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내가 뭐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서 통증을 느낀다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뇌에 어디에 전달되겠죠? 바로 이 부위에 전달되겠죠. 뇌의 이 부위에 자극이, 구심성 자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전달됨으로써 내가 그런 통증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달되는 경로 어느 중간에 만약 이 경로가 차단된다면, 예를 들어서 마취제나 이런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마취제를 이용해서 차단한다면은, 아무리 요 자극을 주더라도, 또 요걸 자른다고 해도 뇌에 자극이 전달되지 못하고, 그러면 나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뇌에서 자극이 대뇌피질에 있는 이 부위까지 감각 정보의 중추까지 자극이 전달되지 않는다면은, 즉 인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각 정보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오늘 이 시간에 중요시한 부분이 바로 이 시상과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시상이라고 하는 부위는 모든 감각 중추를 연결해주는, 즉 대뇌 겉질 부위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시상 밑에 있는 부위를 시상하부, 하이포살라무스라고 하는데요. 이 시상하부 부위는 자율신경에 많은 중추들이 있다. 체온 조절을 한다든가 갈증 중추라든가 식욕 중추들이 바로 이 시상하부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상하부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된 호르몬을 분비하는 호르몬 분비샘을 뇌하수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추신경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는데요. 우리가 아주 친숙한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게 치매라고,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치매를 일으키는 것은 뭐 알츠하이머와 같은 이러한 질병, 또 뇌혈관 경색, 혈관에 이제 뭐 지질이 쌓여서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이런 치매 현상이 잘 나타난다. 또 당뇨병성 치매라는 것도 있어요. 당뇨병이 아주 치료되지 못하고 잘 이렇게 됐을 때 그 합병증으로서 치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 같은 것도 치매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뇌의 노화 속도보다, 뇌세포가 죽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뇌세포가 죽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이런 요인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특히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뇌해마 부위, 하이포캠퍼스라고 하는데요. 이 뇌해마의 치상액 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위가 바로 이제 이 부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부위가 하는 역할은 기억의 트랜스미터다. 즉 어떤 기억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런 단기적인 정보를 보다 더 장기적인 정보로, 즉 대뇌의 더 고위 중추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장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치매가 있게 되면. 즉 이 부위에서 특히 뇌세포의 어떤 사멸, 뇌세포가 죽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 치매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이러한 치매, 뇌세포의 이런 사멸을 갖다가 늦추고 또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에 의해서 2000년대 이후에 많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런 뇌세포의 생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바가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많이 한 연구 중에 이런 쥐를 인위적으로 특히 이 하이포캠퍼스, 즉 해마 부위의 뇌세포들을 인위적으로 죽이고 스트랩토조톡신 같은 물질을 투입을 해서
그 부위의 뇌세포를 죽인 상태에서 치매를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동을 시켰을 때, 과거에는 뇌세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새롭게 생성된 세포를, 뭐랄까요,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염색약들이 개발되면서, BURD 같은 이런 염색약이 개발됨으로써, 3개월 이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뇌세포들을 염색하는, 조직을 염색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뇌세포들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뇌세포들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그 생성이 촉진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주로 2000년대 초중반, 후반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연구의 결과로 이제 운동이 이런 해마 부위나 또 뇌 전반의 신경세포를 더 새롭게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포캠퍼스 부위에서 요 뭐 A 같은 그림 보면 이게 이제 더 확대된 그림인데요. 요 하이포캠퍼스의 이런 새롭게 염색된 부위가 바로 운동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된 신경세포의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치매를 유발시킨 쥐의 경우에 그대로 놔두었을 때랑 운동을 시켰을 때 약 8주, 12주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쥐를 다시 희생시켜서 뇌의 그 부위에 조직을 염색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이렇게 새롭게 뇌세포들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 기능적으로도 이건 뭐 워러 메이즈 테스트라고 해서 수중 미로찾기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쥐 경우에 이러한 그 기억력과 관련된 그런 그 뇌 기능과 관련된 이런 기능도 운동이 더 개선한다라는 것이 많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죠. 뇌 관련해서. 그래서 요 그림이 저희 실험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그 뇌 혈류의 변화라든가 또 뇌파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운동을 통해서 뇌에 아주 다이내믹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요즘은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구들이 대표적인 연구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이렇게 어려운 연구가 아닙니다. 운동을 수행을 할 때 이 뇌에서 혈류량이 이렇게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그런 그 뇌 혈류량이 증가와 함께 뇌에 있는 분포되어 있는 혈관도 더 많이 증식하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런 연구들은 고지대 환경, 저산소로 이런 조건을 주어서 운동을 했을 때 뇌 혈류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해서도 뇌 혈류가 많이 연구되고 있고, 또 뇌파 같은 것도 이렇게 연구되고 있다. 이런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제 뇌가 젊어진다 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 뇌세포에서 분비되는 신경 성장과 관련된 물질이 있죠. 상당히 많은 뭐랄까요? 교양 프로그램을 TV에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물질이 BDNF라는 겁니다. 뇌에서 원래는 유래되는데 인체 말초 조직에서도 많이 이제 이것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비된다는 것이. 그래서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고 해서 신경세포로부터 신경세포의 성장을 도와주는 BDNF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억력, 또 우리의 뇌의 전반적인 기능, 이거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운동이 치매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지 능력까지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게 뭐 상식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운동을 할 때 뇌 혈류량이 과거에는 뭐 증가하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뇌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또 뇌 혈관도 더 증식을 하죠. 그 다음에 신경세포 간의 이러한 시냅스, 연결망 네트워킹이 굉장히 조밀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뇌 기능이 굉장히 상승하는 거죠. 또 아까 동물 실험에서도 확인했듯이 뇌 신경세포가 새롭게 생성되는 현상을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모든 인체의 감각이
감각 신호를 이제 척수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뇌에서 그 감각 신호를 인지하는 과정, 이것은 엄청나게 뇌에 커다란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뇌 기능이나 구조에 어떤 적응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런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개선하는데, 뇌 기능을 더 향상시키는데 작용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운동을 쓴다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 공간, 감각, 또 고유수용기, 인체 내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감각 정보가 뇌로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은 몸을 쓰는 거라고, 몸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아주 적극적으로 뇌를 쓰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척수의 구조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뭐 설명된 내용이죠. 척수에는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과 계제신경 같은 것이 이런 구조 안에 다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뒷부리를 통해서는 감각신경이 들어가고, 이미 설명했죠. 나와는 이 앞부리를 통해서는 운동신경이나 또 원심성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원심성 신경이죠. 이런 신경이 이제 앞부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이고요. 또 이렇게 감각신경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 운동신경과 서로 상호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신경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계제신경 또는 사이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뇌와 척수가 연결돼서 이제 이 겉질로부터 신경이 쫙 척수로 내려와서 이 인체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때 신경이 약 100만 개의 신경이 쫙 내려와 가지고 바로 요 숨뇌라고 하는 이 부위에서 쫙 내려오는데, 대부분의 약 신경 약 뭐 70 내지 80% 정도나 되는 대부분의 이 운동 겉질에서 내려오는 신경은 상호 교차를 하게 된다. 즉, 이 연수라고 하는 부위, 추체라고 하는 이 부위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피라미드 계통 또는 추체루계, 과거의 용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깔때기를 마치 엎어놓은 형태가 된다.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다 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내 대뇌 방구의 우측에서 내려가는 신경은 여기서 교차를 해서 내 왼쪽 편에 그 신체를 조절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요 왼쪽 편에서 운동 그 영역에서 내려간 신경은 연수에서 이 숨내에서 교차를 해가지고 이쪽을, 즉 오른쪽의 신체를 갖다가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 이쪽 저희 왼쪽에 대뇌 피질 부위에 뭐 뇌출혈이나 이런 요인에 있어서 신경세포가 죽게 되면은 반신불수라고 그러죠. 편마비가 나타나는데, 이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운동 실조가 나타나게 된다. 뭐 이런 현상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이 피라미드계 또 추체계를 통해서 신경이 교차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렇죠. 깔때기, 추체라는 건 깔때기를 의미합니다. 이 깔때기가 엎어놓은 모양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피라미드처럼 요즘은 피라미드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쪽에서 신경이 내려오면 깔때기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교차를 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오른편에서 시작했으면 왼편으로 내려가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신경은 이렇게 내려간다. 반대편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이것을 갖다가 추체력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운동신경, 약 70 내지 80%, 100만 개 정도의 신경은 이러한 추체교로계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운동학습, 모터 러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칠 때는 처음 학습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언어적 지시를 듣거나 이걸 통해서
동작을 배우게 되죠. 하나하나. 그래서 라켓을 이렇게 쥐고 그 다음에 손으로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체중을 뒤에서 앞으로 보내면서 라켓을 임팩트 할 때는, 공을 임팩트 할 때는 내 몸의 앞에서 임팩트 되도록 해서 스윙을 이루게 하는데, 바로 이런 동작, 뭐 탁구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농구의 드라이브인 슛 같은 것도 이런 처음에는 스텝과 여러 가지 몸을 갖다가 왼발로 딛고 이제 오른발을 올리면서 팔과 함께 올리고 마지막에 뭐랄까요, 손목에 스냅을 줘서 뭐 백보드에 적정 지점에 공에 회전을 줘서 임팩트 되도록 해서 공을 슈팅을 하게 되죠. 드라이브 슛 같은 거. 이런 모든 과정은 운동의 학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어떤 단계별로 동작을 갖다가 배우는 과정이 있게 되죠. 그런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운동이 자동화되는데, 처음 배우는 의식적인 동작의 습득의 과정은 바로 이런 주체로계를 통해서, 즉 피라미드 계통을 통해서 학습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 학습의 결과로 그 동작이 자동화되게 됐는데, 이러한 자동화되는 과정은 결국은 이제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라이브인 슛을 자동스럽게 한다든가 테니스에 스윙을 한다든가, 이것을 이제 어떤 의식의 수준이 아니라 자동화된 그런 상황에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은, 이런 본능적인 이런 운동은 이 주체 외로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이 피라미드 계통을 통해서 운동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걷는 동작이라든가 이런 동작은 어떤 우리가 운동 학습을 이미 거친 거죠. 그래서 이미 자동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고, 그런 동작은 결국은 우리의 주체 외로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뇌에서 어떤 정보를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을 이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공이 날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watch out, 조심해 하는 청각 정보를 들었죠. 또 눈으로 그 공이 날아오는 걸 봤죠. 그 공이 어느 정도의 나와의 위치에서 날아오고 있는지,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고 있고, 또 공의 물체가 어떤 물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의 시공간 정보가 나의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보내지게 되고, 또 한편 내 몸의 고유 수용기를 통해서도, 또 금방추나 또 관절 수용기라든가 뭐 골지 힘줄 기관, 이런 기관을 통해서 또 이 정보가 나한테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 신체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이런 것이 이제 보고되어서 뇌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통합하고 또 분석하는 과정이 있게 되죠. 일종의 중심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헤드쿼터에서는 보내진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다가 쭉 검색해서 통합하고 결국은 분석을 해서 가장 적절한 그런 그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런 판단의 결과 우리 운동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하달하게 되죠. 원심성 명령을 하달하게 되는데, 이 신경가지를 통해서 어디에 명령을 하달하냐, 표적기관이 골격근이죠. 그래서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죠. 위험해 했을 때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공을 보고 그 방향과 내 신체의 어느 쪽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정보를 순간적으로 처리해서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어디 그 햄스트링, 그 다음에 나의 복근에 명령을 내려서 몸을 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을 갖다가 보내게 되거나, 아니면 몸을 척추 기립근에 명령을 하달을 해서 몸을 뒤로 제껴서 공을 제끼게 되죠. 또는 이 정보의 결과, 이것은 고무공이고, 뭐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정보죠. 고무공이고 뭐 현재 충분히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손에 있는 근육에 명령을 내려서 손을 뻗어서 공을 받으려고 하겠죠. 이런 정보가 적절히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운동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외부의 시공간 감각 정보가 뇌로 갖다가 전달되는 과정을 1이라고 한다면은 뇌에서 이런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판단하는 과정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원심성 명령을 하다라는 과정이 제4의 신경이고 또 이 명령을 받아서 골격근이 실제로 수축함으로써 운동을 일으키는 과정이 4라고 한다면은 1과 2와 3과 4의 과정 중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2의 과정. 우리 뇌가 정보를 얼마나 적절히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판단을 내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한다, 체육 활동을 한다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실행하는 연습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제 공격에 나서서 상대편 진영에서 날라오는 공을 에릭슨이 공을 패스한 공을 갖다 봤습니다. 야! 하는 소리와 함께 청각 정보를 받아들이죠. 또 눈을 통해서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자기한테 패스된 공을 갖다가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뇌에 입력되는 여러 가지 정보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 공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스피드로 나한테 패스되고 있는지, 내 신체의 머리 부위, 가슴 부위, 아니면 발밑으로 패스되고 있는지, 이런 시각 정보가 입력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 이 손흥민의 그 머리에는 다른 정보들도 있죠. 즉, 상대편 수비수의 위치라든가, 또, 우리 같은 공격수의 위치라든가, 이런 위치가 굉장히 많이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또, 나의 고유 수용기로부터의 정보, 내 몸의 중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신체의 상태가, 이 뇌로 입력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보를 판단을 해서 나한테 날아오는 공을 갖다가 머리로 처리할 것인지, 헤딩으로 처리할 것인지, 가슴으로 트래핑할 것인지, 무릎으로, 아니면 바닥으로 이 공을 갖다가 처리할 것인지, 이 공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슛을 때릴 것인지, 아니면 어떨까요? 일단 트래핑 한 다음에 다시 페인트로 수비수를 제낄 것인지,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우리 편 공격수한테 패스를 할 것인지. 자, 이런 과정은 0점 몇 초 사이에 일어나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자, 우리가 뇌를 쓴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영어 단어만 외우는 거, 이런 정보를 갖다가 단순히 외우고 저장하는 것만 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가 이런 정보를 다이내믹 인포메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다이내믹 인포메이션을 얼마나 우리가 빨리 처리하는 그 능력, 이 능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뇌 기능을 좌우하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정보, 다이내믹 인포메이션을 시간적 제한 내에 빨리 처리하는 그러한 능력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뇌의 기능도 개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신경계의 어떤 적응 현상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이제 뇌 기능과 관련해서 일정한 뇌의 경로, 신경 경로가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엔지니어인 데스틴 샌들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 사람의 친구가 특수한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보통 자전거와는 딱 한 가지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핸들을 돌리는 방향으로 자전거가 가도록 그렇게 만든 자전거입니다.
즉 내가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자전거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자, 이것만 머리에 입력시키면 매우 자전거를 모는 게 아주 쉽을 거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샌들린의 그 친구 엔지니어들이 이 자전거를 만들어 가지고 샌들린에게 한번 타보겠습니다. 샌들린은 25년 동안 자전거를 탄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고 실제로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단 1, 2m를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자, 절대 3m 이상을 가지 못하더라는 얘기죠. 그 자전거를 타고서. 무수히 많은 연습을 해도 도저히 이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바뀌었는데 이 몸에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뇌의 회로는 이미 형성된 회로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샌들린은 오기가 생겼는지 계속 이걸 연습했습니다. 매일 이 자전거 타는 것을 연습해서 비로소 이제 초보 자전거를 간신히 탈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된 어느 그 시점이 약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비로소 그 자전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샌들린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강연 이거에 대해서 즉 뇌의 가소성이라든가 뇌의 어떤 신경회로의 형성이 얼마나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현상으로서 여러 나라를 가면서 대학이나 여러 나라를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 자전거를 타도록 신청을 받았죠. 신청을 받아서 이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 $100를 주는 상금을 내걸고 많은 사람을 도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해봤지만 단 한 명도 3m를 가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 재미난,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한번 형성된 그 뇌의 신경 회로망은 쉽게 이렇게 다시 바꾸는 게 굉장히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잘못 운동을 배웠을 때 그것이 이만큼 새롭게 운동을 그런 폼을 교정하고 또 하는 것이 왜 힘든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차라리 안 배우니만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운동 경우에 뭐 수영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많은 경우에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샌들린의 아들, 이 아들은 6년 동안 자전거를 탔다는데요. 25년만큼 그렇게 오래 타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여러 가지 이 아들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상금을 내걸었을 때 이 아이가 열심히 자전거를 연습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기까지는 8개월이 아니라 2주 정도 걸렸다 합니다. 2주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비틀거리지만 이 자전거를 탈 수가 있었다. 매일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런 현상을 보면 이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소성이 떨어지고 어렸을 때 이런 그 가소성이 매우 높아서 신경회로망의 형성이 어렸을 때 잘 구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추신경, 뇌에 대한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요것은 이제 말초신경에 대한 인체가 스스로를 조절하는 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처럼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눌러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초점은 그냥 가볍게 누르는 게 아니라 강하게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가급적 강한 힘을 줘서 누르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이렇게 펴도록 해보십시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없겠죠. 안 되는 분은 병원에 가야 되겠죠. 자, 요것이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새끼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강하게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서 나머지 세 손가락을 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끼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강하게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 손가락을 펴 보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힘을 그냥 안 주고 누르는 건 되지만은 힘을 강하게 줬을 때는 이 약지라고 하죠. 새끼손가락 옆에 있는 손가락은 펼 수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새끼손가락에 강한 힘을
신경 자극을 내려보내는데 이 신경 자극이 이 약지에까지 자극이 인접한 신경 가지를 통해서 내려보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교한 운동 동작, 스킬을 배우는 과정은 필요 없는 자극이 내려보내는 이것을 갖다가 제거하고 바로 여기에만 자극을 보내서 정교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걸 예를 들어서 1살 미만의 아이에게 바닥에 주어진 콩을 갖다가 주스라 하면은 이 콩을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가벼운 힘으로 이것을 들을 수 있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이 어린 아이는 이 콩을 주실 때 5가지 손가락을 거의 다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주는데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부드럽게 엄지와 검지에 적절한 힘만 가해서 콩알을 짚는 이 동작이 가능해졌다. 즉 운동을 배우는 과정도 이렇게 불필요한 신경 경로를 소거해 가면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자극만 내려보내서 가장 알맞은 힘으로 알맞은 근육만을 사용해서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연습과 또 시행착오의 과정이 거치게 되는 것인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장하는 과정에도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연습이 사실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그 적절한 신경 경로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경의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신경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